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구내식당 아주머니를 무시하던 여성이 사실은 알고 보니 대학병원의 건물주였고 그 식당 아주머니가 자신을 무시한 여성을 개박살 내면서 참교육하는 인과응보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대학병원 구내식당의 아침은 전쟁터와 같다.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부터 거대한 솥에서는 뽀얀 김이 뿜어져 나오고 수십 개의 조리대 위에서는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진다. 수백, 아니 수천 명의 병원 직원과 환자 보호자들의 하루를 여는 음식을 준비하는 이곳은 병원의 심장인 수술실만큼이나 치열하고 정교한 공간이다. 박하늘 35세는 이 전쟁터의 가장 묵묵한 병사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공식 직함은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하지만 그녀가 하는 일은 단순한 보조에 그치지 않았다. 식자재 검수부터 시작해 전처리, 조리 과정의 위생 점검, 그리고 마지막 배식까지 그녀의 손길과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하늘 씨, 이쪽 무 좀 마저 썰어줘요. 깍두기 담가야 해. 네, 이모님. 주방 총괄인 박 여사가 외치자 하늘은 익숙하게 커다란 물을 잡아들고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칼질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지만 그 속에는 재료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듯 그녀의 손끝은 섬세했다. 어휴, 저 손놀림 좀 봐. 하늘 씨는 진짜 어디서 요리라도 배우다 왔나 봐. 우리 같은 막노동꾼하고는 태가 달라. 설거지를 하던 동료 아주머니가 툭 던지는 칭찬에 하늘은 그저 옅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에이,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 늘어서 그래요. 겸손한 대답이었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설명하기 힘든 기품이 흘렀다. 땀과 음식 냄새에 찌든 조리복을 입고 있어도 그녀의 고든 자세와 차분한 말투는 숨길 수 없는 무언가를 드러내는 듯 했다. 사실 그녀는 이 병원, 대한대학병원의 주인이 될 여자였다. 병원 재단을 소유한 대한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자 병원의 기획조정실장인 강지훈이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병원 내에 아무도 없었다. 시아버지인 강 회장의 특별한 지시로 그녀는 3개월 전부터 신분을 숨긴 채 병원의 가장 낮은 곳 구내식당에서 현장 체험을 하고 있었다. 병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삶을 먼저 알아야 한다. 시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경영 수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하늘 또한 그 뜻에 깊이 공감했기에 기꺼이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이곳으로 뛰어들었다. 점심 배식 시간은 폭풍과도 같았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환자 보호자들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순식간에 식당을 가득 메웠다. 하늘은 배식대 가장 끝에서 국을 푸는 역할을 맡았다. 오늘 국은 뭐예요? 네, 얼큰한 육개장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국물 좀 많이 주세요. 네, 넉넉히 담아드리겠습니다. 수백 번의 인사와 미소를 반복하며 국그릇을 채우는 동안 하늘은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피곤에 찌든 인턴의 얼굴, 수술을 무사히 마친 안도감에 젖은 외과 의사의 얼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보호자의 얼굴까지. 그들의 표정 속에서 병원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읽혔다. 그녀는 그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때 유난히 까다로운 목소리가 배식대 앞에서 들려왔다. 아니, 반찬이 이게 뭐야? 풀떼기밖에 없잖아. 고기는 어디 갔어? 성형외과 과장 부인으로 유명한 여자였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든 채 마치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식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쪽에 제육볶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모님. 박 여사가 겨우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지만 여자는 콧방귀를 뀌며 쏘아붙였다. 그건 돼지고기잖아. 난 소고기 아니면 안 먹는 거 몰라? VIP 병동 사모님들 식단은 따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구내식당은 병원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몇몇 의사 부인들은 이곳에 내려와 식사를 해결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하곤 했다. 마치 자신들이 병원의 최상위 계급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늘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런 사람들이 있기에 병원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는 너무나 쉽게 잊히곤 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이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식당의 모든 불이 꺼진 늦은 밤. 하늘은 탈의실에서 땀에 젖은 조리복을 벗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작은 사물함에서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응, 하늘아. 이제 끝났어? 수화기 너머로 다정한 남편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병원에서는 모두가 어려워하는 냉철한 기획조정실장이지만 그는 하늘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남자였다. 응, 방금. 당신은 아직 병원이야? 그럼. 당신이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퇴근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천천히 나와. 아니야, 먼저 들어가. 나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안 돼. 오늘 하루 종일 서서 일한 사람을 어떻게 버스에 태워보내. 내 아내를 그렇게 고생시킬 순 없지. 얼른 나와. 보고 싶으니까. 지훈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말에 하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고된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 남자가 있기에 이 힘든 현장 체험도 견딜 수 있었다. 알았어. 금방 나갈게. 전화를 끄는 하늘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대한대학병원의 불빛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얽혀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그 가장 깊고 낮은 곳에서 그들의 삶을 배우고 있었다. 조금만 더. 하늘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그림자 속에서의 시간이 훗날 자신이 만들어갈 병원의 밝은 빛을 위한 가장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굳은 다짐과 함께 탈의실을 나섰다. 밖에는 그녀의 세상을 지켜주는 유일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대한대학병원 구내식당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흘렀다. 바로 병원 주요 과장급 의사 부인들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들은 봉사라는 명목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실상은 구내식당 한편에 마련된 작은 세미나실을 점거하고 앉아 서로의 부와 인맥을 과시하는 사교 모임을 여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들은 병원장 부인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사모님 모임과는 격이 다른 자신들만의 이너서클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최유라 35세가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 떠오르는 실세인 소아기내과 오민준 과장의 아내였다. 화려한 외모와 값비싼 명품, 그리고 사람을 아래로 훑어보는 특유의 오만한 태도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어머, 유라 씨. 오늘 이 원피스 신상이야?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그냥 남편이 어제 백화점 갔다가 하나 사왔더라고.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억지로 입고 나왔어. 자랑이 가득 섞인 투정을 부리면서도 유라의 입꼬리는 만족스럽게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테이블 상석에 앉아 다른 부인들의 아양을 즐겼다. 박하늘은 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다과와 음료를 카트에 싣고 세미나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값비싼 향수 냄새와 높은 데시벨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덮쳤다. 하늘은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고 조용히 테이블 위로 다과를 세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역할은 그들의 화려한 사교 파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투명인간이 되는 것이었다. 어머, 근데 이 쿠키는 어디 거래? 너무 맛없다. 이런 걸 우리더러 먹으라고 내온 거야? 유라가 미간을 찌푸리며 쿠키를 집어 던지듯 접시에 내려놓았다. 박 여사가 특별히 신경 써서 구운 수제 쿠키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입에 맞지 않으셨나 봅니다. 하늘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자 유라의 시선이 처음으로 하늘에게 정확히 꽂혔다. 유라는 무언가 익숙한 느낌에 하늘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기 시작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은 경멸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 혹시, 유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기억의 파편을 맞추려는 듯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경악과 조소가 뒤섞인 표정으로 외쳤다. 박하늘, 너 박하늘 맞지? 세상에, 내가 왜 여기서 나와? 그 순간 세미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의사 부인들의 시선이 하늘과 유라에게로 집중되었다. 하늘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최유라. 그녀는 하늘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학창시절부터 유난히 가난하고 조용한 하늘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던 아이. 세월이 흘러도 그 오만한 성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듯 했다. 와, 나 정말 사람 잘못 본 줄 알았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데서 다 보네. 여기서 뭐 해? 청소라도 하는 거야? 아, 보아하니 음식이랑 차 나르는 거 보니 식당에서 일하나 보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에게 다가왔다.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 그녀의 목소리는 한껏 높아져 있었다. 다른 부인들은 흥미진진한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아는 척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오랜만이네, 유라야. 어머, 내 이름은 기억하네. 난 내 얼굴도 가물가물했는데. 하긴 워낙 존재감 없던 애라. 근데 꼴이 이게 뭐야? 여전히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구나. 내가 고등학교 때 너희 집 가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무슨 사람이 그런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아? 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네. 유라는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다. 다른 부인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난은 죄가 아니었지만 유라의 입을 통해 나온 과거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다들 이리 와서 구경 좀 해봐. 얘가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때도 전교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한 애였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 병원 식당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네. 인생 참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안 그러니 하늘아? 유라는 하늘의 어깨를 친근한 척 툭 치며 비웃었다. 그 손길에 담긴 경멸감에 하늘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우리 남편 병원에서 일하니까 내가 특별히 잘 봐줄게. 혹시 알아? 내가 주방 이모님한테 잘 말해서 너 시급이라도 좀 올려달라고 해줄지. 왜 대답이 없어? 고마워서 눈물이라도 나는 거야? 어이구, 우리 불쌍한 하늘이. 울지 마, 울지 마.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유라의 조롱은 끝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과시하고 하늘을 철저히 짓밟음으로써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명백한 폭력이었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다. 내가 무시하는 이 병원이 우리 시아버지 회사고 내 남편 월급 주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시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더 큰 그림을 위해 지금은 참아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희미하지만 단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신경 써줘서 고마워, 유라야. 난 지금 내 일에 만족해. 그럼 맛있게 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불러줘. 하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는 카트를 끌고 세미나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등 뒤로 유라의 기가 막히다는 듯한 웃음소리와 다른 부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복도에 홀로 남은 하늘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분노로 떨려왔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가 후벼 파이고 현재의 존엄성마저 무참히 짓밟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반드시 이 부조리한 모든 것을 바로잡고야 말겠다는 차갑고도 단단한 결이었다. 최유라. 그녀는 오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 아직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늘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빛났다. 균열은 시작되었다. 최유라와의 재회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유라는 마치 하늘을 괴롭히는 것이 새로운 취미라도 된 것처럼 사사건건 그녀를 물고 늘어졌다. 의사 부인 모임이 없는 날에도 그녀는 구내식당으로 내려와 하늘의 신경을 긁었다. 어머, 박하늘 씨. 아직도 여기서 일하네? 끈기는 가상하다. 하긴 너같이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애가 이런 데라도 붙어 있으려면 끈기라도 있어야지. 점심 배식을 받고 있는 하늘의 등 뒤로 들려오는 목소리. 유라는 일부러 다른 직원들이 모두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하늘은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침묵은 유라를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어느 날 유라는 자신의 친구들인 다른 의사부인 몇 명을 대동하고 식당에 나타났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하늘을 힐끔거리며 자기들끼리 키득거렸다. 유라야, 저 사람이 정말 내 동창이라고. 믿기지 않아. 사는 세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학창시절에 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쟤만 보면 막 불쌍해서 없는 살림에 빵도 사주고 그랬다니까.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학창시절 유라는 하늘의 도시락 반찬을 빼앗아 먹고 낡은 신발을 비웃으며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던 장본인이었다. 하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건은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터졌다. 하늘이 뜨거운 국이 담긴 배식통을 주방으로 옮기기 위해 카트에 싣고 있을 때였다. 유라가 갑자기 하늘의 앞으로 다가와 알짱거렸다. 야, 박하늘. 너는 이런 거 나르면서 무섭지도 않니? 이거 쏟으면 어쩌려고 그래? 너 월급 다 털어도 변상 못할 텐데. 비켜줘, 유라야. 뜨거우니까 위험해. 하늘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유라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유라는 마치 발이 꼬인 것처럼 과장되게 비틀거리며 하늘이 끌고 있던 카트와 부딪혔다. 약! 요란한 비명과 함께 카트 위에 있던 뜨거운 국통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다행히 하늘은 순간적으로 카트를 밀어내어 국물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은 피했지만 식당 바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머 세상에. 이걸 어떡해. 너 때문에 나 다칠 뻔했잖아. 적반하장이었다. 명백히 자신이 부딪혀 놓고 유라는 모든 잘못을 하늘에게 떠넘겼다. 그녀는 넘어진 척 바닥에 주저앉아 앓는 소리를 냈다. 아이고 과장님 사모님. 괜찮으세요? 주방에서 놀라 달려나온 박 여사와 다른 직원들이 유라를 부축했다. 순식간에 하늘은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 박하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사모님 다치시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박 여사의 호통에 하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두가 유라의 편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됐어요, 이모님. 저 불쌍한 애한테 화내서 뭐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냥 좀 칠칠치 못해서 그런 거겠죠. 유라는 마치 관용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하며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넌 역시 내 상대가 안 되라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치우겠습니다. 하늘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굴욕감에 입술이 바싹 말라왔다. 그녀는 묵묵히 대걸레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바닥을 닦는 동안 다른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유라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휴, 저 꼴 좀 봐. 저러니 평생 저런 일이나 하고 살지. 그러게. 유라 내가 보살이다. 저런 애를 동창이라고 챙겨주려고 하고. 그들의 말은 하나하나 하늘의 가슴에 상처를 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유라가 원하는 그림일 뿐이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하늘은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았다. 조리복 소매는 음식물로 더러워져 있었고 온몸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 초라한 모습 속 그녀의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최유라, 내가 오늘 나에게 준 모욕, 내가 반드시 몇 배로 돌려줄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현장 체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전쟁. 그날 밤 하늘은 남편 지훈에게 처음으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뭐라고? 감히 누가 내 아내한테. 당장이라도 달려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듯한 기세였다. 하늘은 그런 지훈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괜찮아, 여보. 나 아직 버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직접 끝내고 싶어. 하늘의 단호한 눈빛에 지훈은 주먹을 쥔 채 겨우 분을 사겼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좋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당신 뒤에는 내가 그리고 대한그룹이 있어. 잊지 마. 응, 고마워. 남편의 든든한 지지에 하늘은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하늘은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어제의 소문은 이미 식당 전체에 퍼져 있었고 몇몇 동료들은 그녀를 안쓰럽게 쳐다보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피했다. 하지만 하늘은 아무렇지 않은 척 더욱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신의 일을 했다. 폭풍전야. 하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최유라가 쌓아 올린 경멸의 탑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너질 때의 충격은 더욱 클 것이다. 하늘은 그 순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칼을 갈기 시작했다. 진실이 밝혀질 그날 누가 진짜 승리자가 될지는 명백했다. 최유라가 일으킨 소동의 여파는 생각보다 길었다. 군의 식당 안에서 박하늘은 일종의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과장 부인에게 밉보여 곧 쫓겨날 것이라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그녀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그녀에게 말을 걸지는 못했다. 하늘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가장 고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해 식자재를 점검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주방을 정리했다. 묵묵히 그러나 더욱 정교하게.
그녀의 칼질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그녀가 끓여내는 국의 간은 매일 완벽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몇몇 동료들에게 경외감마저 불러일으켰다. 저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은 평범한 사람의 멘탈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하늘의 내면에서는 조용하고도 치밀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조리 보조원이 아니었다. 병원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최고의 정보원이었다. 배식대 너머로 오가는 수많은 대화들은 그녀에게 살아있는 정보가 되었다. 아, 요즘 수술 스케줄이 너무 빡빡한데 점심까지 이 모양이니 힘을 못 쓰겠어. 밥이 보약이라는데 이건 뭐. 피곤에 찌든 외과 레지던트들의 푸념. 하늘은 그들이 선호하는 메뉴와 기피하는 메뉴, 식사의 질이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만까지 조용히 머릿속에 기록했다. 그녀는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진료과별 직원들의 식사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외과나 응급의학과처럼 체력 소모가 큰 부서는 고단백 식단의 선호도가 높았고 내과나 행정부서 직원들은 저염식과 채식 위주의 건강식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현재의 식단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영양사의 기계적인 계산에 의해서만 제공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의사 전용 휴게실 근처를 청소하던 하늘의 귀에 의미심장한 대화가 들려왔다. 소아기내과 오민준 과장 최유라의 남편과 동료 의사의 대화였다. 오 과장, 자네 이번에 발표한 논문 말이야. 데이터가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던데. 비결이 뭔가? 허허, 뭐 있겠습니까? 후배들이 밤낮으로 고생해준 덕분이죠. 전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겸손한 척 말했지만 오민준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자만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동료 의사의 다음 말이 하늘의 귀를 사로잡았다. 그런가? 그런데 자네 랩에 있는 김 선생, 며칠 전에 나한테 와서 울고불고 하던데. 자기가 몇 년간 공들인 연구 결과를 오 과장 자네가 이름 하나만 올려서 날름 가로챘다고. 그 친구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일까봐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것 같던데.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그 친구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다 지도하고 이끌어준 결과인데. 허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민주는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갔지만 하늘은 그의 비열한 민낯을 똑똑히 엿보았다. 그녀는 그날 밤 남편 지훈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단순한 험담이 아닌 소아기내과 오민준 과장, 주니어 연구원 성과 편취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처럼. 지훈은 아내의 보고를 들으며 서늘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 예전부터 그런 소문이 있긴 했어. 당신 덕분에 확실한 정황 증거가 잡혔네. 그는 즉시 병원 감사팀의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오민준 과장의 연구 윤리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최유라가 또다시 구내식당에 나타났다. 그녀는 지난번 소동 이후 하늘이 주눅 들어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더욱 단단해 보이는 하늘의 모습에 심기가 불편했다. 그녀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늘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어이, 박하늘 씨. 나 오늘 점심은 여기서 안 먹고 따로 좀 싸가야겠어. 우리 남편이 요즘 기력이 없다 해서. 어디 특별한 걸로 최고급 재료 써서 보양식 좀 하나 만들어봐. 할 수 있지? 메뉴에 없는 특별 주문. 그것도 구내식당 조리보조원에게 직접 지시하는 명백한 갑질이었다. 주방의 모든 시선이 하늘에게 쏠렸다. 거절하면 명령 불복종으로, 수락하면 자신의 주제를 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는 교묘한 함정이었다. 하늘은 잠시 유라를 쳐다보더니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사모님. 마침 오늘 아침에 아주 신선한 자연산 능이버섯이랑 전복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기력 회복에 좋은 맑은 탕을 끓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니 1시간 뒤에 찾아가시겠어요? 예상치 못한 순순한 대답에 유라는 김이 샜지만 최고급 재료라는 말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 내 실력 좀 보자. 하늘은 주방 한쪽에서 자신만의 요리를 시작했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이 아침에 따로 빼놓았던 최상급 식자재들을 꺼냈다. 사실 그 재료들은 병원 VIP 병동의 VVIP 환자들을 위해 특별 공급되는 것들이었다. 하늘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소량 확보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의 손에서 능이버섯과 전복, 황기, 대추 등은 단순한 재료가 아닌 약이 되어가고 있었다. 화려한 양념이나 기교는 없었다. 오직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정통 방식이었다. 1시간 뒤 유라가 돌아왔을 때 하늘은 정갈한 백자 그릇에 담긴 맑은 탕을 내놓았다. 겉보기에는 그저 멀건 국물에 건더기 몇 개가 들어있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뭐야, 이게 다야? 내가 보양식 만들어 달랬지. 누가 이런 멀건 국물 달랬어? 성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유라가 또다시 트집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침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른 병원장 부인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병원장 부인은 병원 내 모든 의사 부인들의 정점에 있는 유라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였다. 어머, 최유라 씨. 이게 무슨 향이야? 아주 깊고 그윽한 약선 향이 나는데. 병원장 부인은 하늘이 내놓은 탕에 관심을 보였다. 유라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 저 사모님. 이건 그냥 저기 식당 직원이 제 남편 먹으라고. 병원장 부인은 유라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하늘에게 물었다. 내가 한 숟가락 맛봐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사모님. 하늘이 공손하게 새 수저를 건넸다. 병원장 부인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다.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세상에. 이렇게 맑고 깊은 맛은 정말 오랜만이네. 조미료 맛은 하나도 안 나는데 재료들의 기운이 혀끝에서부터 온몸으로 쫙 퍼지는 기분이야. 이건 음식이 아니라 보약이구먼. 최유라 씨 남편이 아니라 본인이 먹어야겠어. 요즘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던데 이거 먹고 속 좀 다스려야지. 뼈 있는 농담의 주변에 있던 다른 부인들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유라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다 되려 병원장 부인에게 망신만 당한 꼴이었다. 하늘은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나의 방식이야. 너는 나를 짓밟으려 하지만 나는 내 실력으로 너의 천박함을 증명하겠어. 보이지 않는 반격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늘은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그림자 속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거대하고 부조리한 성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머지않아 성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박하늘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최유라는 독이 오를 대로 올랐다. 자신의 이너 서클 내에서조차 리더십의 미세한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동시에 박하늘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바로 대한대학병원 VIP 후원자 초청 자선 오찬회였다. 이 행사는 병원의 주요 재정적 후원자들을 초청해 감사를 표하고 추가 기부를 유도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본래는 병원 홍보팀과 VIP 병동에서 주관해야 할 일이었지만 유라는 남편 오민준 과장의 힘을 빌려 이 행사의 총괄 기획을 자청했다. 의사 아내들이 직접 나서서 후원자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병원 이미지에도 훨씬 좋을 것이라는 명분이었다. 그녀의 진짜 속셈은 이 거대한 행사를 성공시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구내식당 스태프,
특히 박하늘을 하녀처럼 부리며 철저히 짓밟는 것이었다. 오찬의 음식은 전부 구내식당에서 준비하도록 하세요. 외부 케이터링은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메뉴는 내가 직접 짤 겁니다. 최고급으로요. 유라의 일방적인 통보에 구내식당은 발칵 뒤집혔다. 수백 명분의 평범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까다로운 입맛의 VIP 수십 명을 위한 코스 요리를 준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사모님, 그건 무리입니다. 저희는 호텔 주방이 아닙니다. 장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방 총괄인 박 여사가 간곡하게 말렸지만 유라는 코웃음 쳤다. 능력 없는 걸 장비 탓, 인력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다들 월급 받고 일하는 프로잖아요. 못하면 잘릴 각오로 해야지. 특히 박하늘 씨. 유라는 비웃음 가득한 눈으로 하늘을 쏘아보았다. 너 지난번에 보니까 실력 좀 있는 것 같던데. 이번 오찬회의 메인 디쉬는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봐. 어디 할 수 있겠어? 이것은 명백한 올감이었다. 성공하면 자신의 공이 되고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하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다. 오찬회 당일 구내식당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유라는 아침부터 주방에 내려와 사사건건 지시를 내렸다. 그녀가 짜온 메뉴는 현실을 무시한 채 화려함만을 좇는 것들로 가득했다. 프랑스식 에피타이저, 이탈리안 파스타, 그리고 메인 디쉬인 스테이크와 복잡한 소스까지. 그때 하늘이 최종 메뉴 리스트를 검토하다가 얼굴이 굳어졌다. 메인 디쉬인 트러플 크림 소스를 곁들인 안심 스테이크의 소스 레시피에 문제가 있었다. 사모님, 이 레시피는 안 됩니다. 후원자 명단에 해강물산의 윤 회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견과류에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키는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림 소스 레시피에 들어가는 피칸 페이스트는 시끄러워. 유라는 하늘의 말을 칼같이 잘랐다.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거야? 이 레시피는 내가 프랑스 유학파 출신 유명 셰프한테 직접 받은 거라고. 고급스러운 풍미를 내려면 꼭 필요해. 그리고 그깟 알레르기 하나 때문에 이 완벽한 요리를 포기하라고. 그냥 그 회장님한테만 스테이크 나갈 때 소스 빼고 주면 될 거 아냐. 하지만 조리 과정에서 교차 오염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같은 조리도구와 팬을 사용하다 보면 미량의 성분만으로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박 여사까지 나서서 거들었지만 유라는 막무가내였다. 유난 떨지들 마세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 그녀의 눈에는 감히 내까지 것들이 나에게 반기를 들어? 라는 분노와 오만이 서려 있었다. 하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오민준 과장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윤 회장의 알레르기 정보와 오늘 제공될 메뉴에 대한 우려를 익명의 직원인 척 전달해 두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오찬이 시작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갔다. 유라는 마치 자신이 파티의 여주인공인 양 후원자들 사이를 오가며 교태를 부렸다. 그리고 마침내 메인 디쉬가 테이블에 오르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컥, 커헉, 숨이.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윤 회장이 갑자기 목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오르며 호흡이 가빠졌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의사 좀 불러요. 여기 응급 상황입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다. 유라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 앞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주방에서 뛰쳐나온 하늘이 혼란을 뚫고 윤 회장에게 달려갔다. 모두 비켜주세요.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 에피펜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의 침착하고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윤 회장의 비서가 허둥지둥 가방에서 에피펜을 꺼내자 하늘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윤 회장의 허벅지에 정확히 주사했다. 동시에 근처에 있던 다른 의사들에게 외쳤다. 원인은 트러플 크림 소스에 포함된 피칸 페이스트입니다. 교차 오염이 확실해요. 즉시 응급실로 옮겨서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기도 확보 준비해 주세요. 그녀의 진단과 처치 지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그녀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의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윤 회장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연 회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땀과 소스 얼룩으로 더러워진 조리복을 입은 채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고 서 있는 박하늘에게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구내식당 직원이 저런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위기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그 자리에 뒤늦게 도착한 병원장과 기획조정실장 강지훈의 눈에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강지훈은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반면 최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오찬회는 최악의 스캔들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는 단순히 음식을 잘못 낸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이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결정적 실수였음을.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윤 회장 사건은 병원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대한대학병원의 핵심 후원자 중 한 명이 병원 주최 행사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은 병원의 명성과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날 밤 병원에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강 회장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사건의 중심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모든 사태의 원흉인 최유라, 그리고 미스터리한 영웅으로 떠오른 박하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최유라의 남편 오민준 과장이었다. 다음 날 병원 내에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 사무실.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조사위원장으로는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부원장이 임명되었고 기획조정실장인 강지훈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가장 먼저 불려온 것은 구내식당 직원들이었다. 박 여사를 비롯한 동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박하늘 조리사와 제가 분명히 사모님께 견과류 알레르기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저희의 의견을 묵살하셨습니다. 그 다음 박하늘이 조사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구내식당 조리복 차림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부원장이 직접 일어나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다. 박하늘 씨, 어제 보여준 침착한 대응에 깊은 감명을 받았소. 정식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우선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소? 하늘은 긴장한 기색 없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최유라의 무리한 지시, 자신의 경고, 그리고 교차 오염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오민준 과장의 비서에게 미리 귀띔해 두었던 사실까지. 그녀의 진술은 막힘이 없었고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부원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하늘 씨는 어떻게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해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까? 응급처치 또한 의사 못지않게 정확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일반적인 구내식당 직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군요.
조사실의 모든 시선이 하늘에게 쏠렸다. 남편인 강지훈조차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모르는 척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미리 준비해온 대답을 꺼냈다. 어릴 적 가족 중에 비슷한 알레르기로 고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을 여러 번 받았고 관련 지식을 따로 공부했습니다. 어제는 그냥 제가 아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완벽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 영리한 대답이었다. 부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 떠오른 의심의 그림자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유라가 조사실로 들어왔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비싼 명품 옷은 구겨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공포와 불안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유라 씨,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저 여자, 저 박하늘이 일부러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메인 디쉬를 맡겠다고 해놓고 일부러 위험한 재료를 쓴 게 틀림없어요. 궁지에 몰린 유라는 발악하듯 하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이미 확보된 수많은 증언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었다. 강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유라 씨,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박하늘 씨가 사전에 오민준 과장 비서실을 통해 알레르기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는 통화 기록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훈이 내민 통화 기록 증거 앞에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덜덜 떨기만 했다. 그녀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이 사건의 파장은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오민준 과장은 아내의 잘못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과장직에서 보직 해임되었고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연구성과 가로채기 의혹에 대한 감사팀의 재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유라를 여왕처럼 떠받들던 의사 부인들은 하루아침에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들은 이제 최유라와 엮이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남편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했다. 대신 그들의 관심은 온통 박하늘에게로 쏠렸다. 그 여자 대체 정체가 뭘까?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혹시 어디 재벌가 숨겨진 딸이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은 이제 하늘을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는 하늘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는 의사 부인도 생겨났다. 하늘은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일할 뿐이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최유라는 집안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다. 남편의 징계, 주변의 외면, 그리고 곧 닥쳐올 법적 책임에 대한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하찮게 여기고 짓밟으려 했던 박하늘이라는 존재가 실은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의심의 그림자는 최유라와 오민준 부부의 머리 위를 어둡게 뒤덮었고 그 그림자의 근원인 박하늘은 서서히 자신의 빛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질 클라이맥스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은 거대한 벌집처럼 웅웅거렸다. 박하늘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구내식당 직원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스터리, 전설, 그리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거대한 의문부호였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능력, 그녀의 정체를 두고 사람들은 저마다 소설을 써내려갔다.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들은 불안에 떨었고 그녀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었던 이들은 혹시 모를 행운을 기대했다. 이 모든 혼란의 정점에서 병원장 강 회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VIP 오찬회 사고 진상 규명 및 병원 혁신 비전 선포를 위한 전 직원 조회 소집을 명령했다. 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대강당에 모이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대규모 행사였다. 그곳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맨 얼굴을 드러낼 예정이었다. 조회 당일 대강당은 입추에 여지없이 꽉 들어찼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미화원, 그리고 구내식당 식구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단상 위를 주목했다. 박하늘은 약속대로 오늘도 구겨진 조리복 차림으로 박 여사와 동료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침착한 모습은 주변의 술렁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바로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최유라였다. 며칠 사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에는 아무렇게나 걸친 구겨진 원피스가 전부였고 완벽하게 세팅되었던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핏기 없이 퀭한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은 직위 해제 후 해고 절차에 들어갔고 친구들은 그녀를 외면했으며 이제 남은 것은 법적 책임과 사회적 파멸뿐이었다. 이성을 잃은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다. 다 거짓말이야. 유라는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저기 저 여자. 박하늘. 저 여자가 모든 걸 꾸민 거라고요. 저 여자는 평범한 식당 아줌마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을 몰락시키고 이 병원을 통째로 삼키려는 스파이라고요. 경악과 혼란이 강당을 휩쓸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유라는 뿌리치며 더욱 악을 썼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단상 아래 서 있는 하늘을 정확히 가리켰다. 저 여자를 조사해야 해요. 다들 속고 있는 거야. 저 가증스러운 가면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봐야 한다고요. 저 불쌍한 척하는 거지 같은 년이. 욕설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단상 위 마이크에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 회장이었다. 그의 옆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지훈 기획조정실장이 서 있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강당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제압하는 힘이 있었다. 최유라마저도 그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강 회장은 잠시 강당 안을 둘러본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먼저 최근 우리 병원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병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귀한 생명을 구한 직원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사위원장인 부원장에게 눈짓했다. 부원장이 일어나 조사 결과를 간결하게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VIP 오찬회 사고는 전적으로 행사를 총괄했던 최유라 씨의 독단적인 지시와 안전수칙 무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내식당 직원들은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최유라 씨와 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남편 오민준 과장에게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의 유라는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희망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버린 것이다. 강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강당의 한 사람, 박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웅적인 구내식당 직원으로 알고 있는 박하늘 씨. 잠시 이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하늘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동료들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낡은 조리복을 입은 그녀가 거대한 단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었다. 하늘이 강 회장 옆에 서자 그는 따뜻한 눈길로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전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하늘 씨는 제게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병원의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며 우리 병원의 실상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녀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강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녀는 바로 제 하나뿐인 며느리이자 이 자리에 있는 대한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강지훈의 아내입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강당을 지배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강당은 거대한 충격의 용광로가 되었다.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경악의 탄식, 믿을 수 없다는 수군거림, 그리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의 전율. 모든 시선이 하늘과 그녀의 옆에 서서 옅은 미소로 아내를 바라보는 강지훈 실장에게로, 그리고 다시 하늘에게로 미친 듯이 오갔다. 그녀의 기품, 그녀의 지식, 그 어떤 모욕에도 꺾이지 않던 그녀의 단단함.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설명되었다. 하지만 이 진실이 가장 끔찍한 파멸로 다가온 단 한 사람, 최유라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며느리, 강지훈 실장, 아내. 그 단어들이 그녀의 뇌 속에서 비수처럼 맴돌았다. 자신이 거지, 불쌍한 년이라 부르며 온갖 경멸과 모욕을 퍼부었던 그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고 선망했던 이 병원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었다는 사실.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존재가 실은 구름 위의 태양이었다는 진실. 그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영혼이 파괴되는 듯한 고통이었다. 아, 내면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빛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과 죄의 무게만이 거대한 압정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결국 그녀의 의식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 최유라는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졌다. 화려했던 여왕의 비참하고 완벽한 몰락이었다. 박하늘은 그 모습을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복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가진 당연한 무게였다. 가면이 벗겨진 순간 모두가 자신의 민낯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민낯 앞에서 심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전 직원 조회가 끝난 후 대한대학병원은 한동안 충격의 여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하늘의 정체는 병원 내 모든 가치관과 권력 지도를 하루아침에 뒤흔든 지각변동 그 자체였다. 그녀가 지나가는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며 고개를 숙였다. 한때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무시했던 눈빛들은 이제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어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구내식당 식구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세상에, 실장님 사모님이셨다니. 우리가 그동안 사모님께 무슨 짓을. 박 여사는 하늘을 마주할 면목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하늘은 변함없이 따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조리복을 입지 않았지만 여전히 식당을 찾아와 박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모님 똑같아요. 저는 이모님이 해주시던 따뜻한 밥 먹고 힘냈던 박하늘이에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신분 속이고 너무 죄송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박 여사와 동료들은 감동했고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끈끈하고 특별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모두에게 따뜻한 바람만 분 것은 아니었다. 차갑고 혹독한 심판의 칼날이 마땅히 향해야 할 곳을 향했다. 며칠 뒤 병원장실에서는 공식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오민준과 최유라 부부가 나란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한때 병원의 실세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오민준 전 소화기내과 과장. 본위원회는 귀하에게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무를 태만히 한 책임을 물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파면. 의사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였다. 이어서 부원장은 그의 연구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주니어 연구원들의 성과를 다수 편취한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학계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련 학회의 본원의 이름으로 공식 통보할 것입니다. 오민준의 남은 인생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선고였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잿빛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최유라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유라 씨에 대해서는 병원에 끼친 막대한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 역시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심판. 그것은 더 이상 병원 내부의 일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사회의 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심판받아야 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초주검이 된 부부는 병원 복도에서 박하늘과 마주쳤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하늘이 먼저 그들을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작은 회의실 안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오민준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그리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든 용서해 주십시오. 최유라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어깨는 분노인지 굴욕인지 모를 감정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늘은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았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이 저에게 한 행동은 박하늘이라는 개인에 대한 모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병원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묵묵히 땀 흘리는 모든 분들의 존엄성과 자부심을 짓밟은 행동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유라를 향했다. 최유라 씨, 당신은 제 가난했던 과거를 비웃었지요.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은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지위, 돈, 명예. 그 모든 것 위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늘의 말은 비수처럼 유라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천박함과 어리석음을 직면한 자의 통렬한 오열이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자신의 과오를 갚아나갈지를 통해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두 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겁니다. 그날 이후 대한대학병원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지훈 실장이 주도하고 박하늘이 기획한 혁신안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첫째, 전 직원 존중 및 품위 유지 헌장이 제정되었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직원에게 상호 존댓말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었다. 둘째, 직원 복지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특히 구내식당은 가장 큰 변화를 맞았다. 국내 최고의 요리사가 컨설턴트로 초빙되었고 하늘이 그간 수집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진료과와 부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식단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밥심으로 수술한다며 만족했고 간호사들은 병원 밥 먹는 게 낙이라며 즐거워했다. 셋째, 투명하고 강력한 내부 고발 시스템이 재정비되었다. 오민준 과장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모든 비리와 부조리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이 강화되었고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박하늘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가 병원 경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심판은 끝났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었다. 대한대학병원은 아픔을 딛고 진정한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때로는 진리였다. 대한대학병원을 휩쓸었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약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병원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구내식당이었다. 한때 칙칙하고 기름때 낀 공간이었던 곳은 밝은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춘 레스토랑 같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음식은 호텔 뷔페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다채롭고 맛있어졌다. 오늘의 특식 코너에는 외과 의사들을 위한 고단백 스테이크가, 힐링 푸드 코너에는 야간 근무 간호사들을 위한 저염 보양죽이 준비되었다. 이 모든 메뉴는 직원 복지 및 환자 경험 혁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박하늘의 작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조리복을 입지 않았다. 세련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의 그녀는 위원회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보다 병원 현장을 누비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녀는 여전히 구내식당을 찾아 배식대의 음식을 맛보고 청소 노동자 휴게실에 들러 그들의 고충을 들었으면 신입 인턴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병원 생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위원장님, 이렇게 매번 직접 안 챙기셔도 되는데. 박 여사가 미안한 듯 말하자 하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현장에 답이 있는걸요. 제 자리는 원래 여기였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고요. 그냥 하늘 씨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더 좋아요. 그녀의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에 병원 직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 며느리라는 배경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을 바꾸는 진정한 리더 박하늘 위원장님이었다. 한편 세상의 뒤편으로 사라졌던 이들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다. 오민준과 최유라 부부는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해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겨우 마쳤다. 오민준은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최유라는 모든 인연을 끊고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하늘은 우연히 그들의 근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찍어온 사진들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한 것이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을 한 최유라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예전처럼 과시하기 위한 봉사가 아니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꾸밈이나 가식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늘은 그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던 분노의 앙금이 조용히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일지도 몰랐다. 병원의 변화는 외부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대한대학병원은 그해 가장 일하기 좋은 병원, 직원 만족도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높은 직원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로 이어졌고 환자들의 평가 역시 수직으로 상승했다.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강 회장은 어느 날 하늘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세아가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강 회장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이제 내 능력을 더 큰 곳에 쓸 때가 된 것 같다. 지훈이는 곧 재단 이사장으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하니 비어있는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내게 맡기고 싶구나.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 누구라도 탐낼 만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병원의 2인자나 다름없는 자리. 하지만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그 귀한 제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라니? 너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가장 높은 자리는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막힘없이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야 겨우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가 들어야 할 목소리, 제가 직접 찾아가서 손을 잡아야 할 분들이 병원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그분들과 함께 병원을 바꾸는 일을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대답에 강 회장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편 지우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회장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지우는 아내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이제는 병원 전체의 존경을 받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늘의 선택은 병원에 또 다른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최고 권력의 자리를 마다하고 현장을 택한 그녀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존중의 문화는 이제 대한대학병원의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스템이나 규칙이 아닌 박하늘이라는 한 사람이 온몸으로 보여준 진심에서부터 피어난 결코 시들지 않을 꽃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대한대학병원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의 영혼까지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한때 권위와 서열, 보이지 않는 차별이 공기처럼 떠돌던 곳은 이제 서로를 향한 존중과 따뜻한 격려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박하늘은 여전히 직원복지 및 환자경험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그녀가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고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직원들이 그녀에게 보내는 신뢰와 지지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 며느리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였다. 그녀가 이룬 가장 큰 변화는 칭찬과 감사 캠페인이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지만 하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손으로 쓴 감사 카드를 들고 병원 곳곳을 누볐다. 한밤중 응급실을 지키는 간호사에게, 새벽을 여는 미화원에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시설팀 직원에게. 그녀의 진심은 마른 땅에 스며드는 물처럼 서서히 퍼져나갔다. 이제 병원 복도 게시판에는 직원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형형색색의 감사 쪽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김 선생님, 어제 수술 어시스트 정말 완벽했어요. 덕분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고마워요. 미화부 이모님, 항상 깨끗한 환경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님 덕분에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해요. 하늘 위원장님, 최고의 복지는 역시 맛있는 밥입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자 이직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의료과실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환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대한대학병원은 이제 실력뿐만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병원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병원에 큰 위기가 닥쳤다. 밤새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시의 교통이 마비된 것이다. 병원으로 출근해야 할 필수 인력들의 발이 묶였고 병원 운영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특히 혈액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수혈이 시급한 응급 환자들의 수술은 계속해서 잡혀 있었다. 비상 상황이 선포되고 강지훈 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외곽도로가 전부 통제됐습니다. 현재 출근 가능한 인원은 전체의 6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혈액입니다. 혈액원 차량도 발이 묶여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오전에 예정된 대동맥 박리 수술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침통한 표정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하늘이 들어왔다.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늘은 병원 내부 방송 시스템의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차분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랑하는 대한대학병원 가족 여러분, 위원장 박하늘입니다. 지금 우리 병원은 폭설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분들을 위한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병원에 계신 분들 중 헌혈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체열실로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줄까 반신반의하던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가장 먼저 체열실에 나타난 것은 야간 근무를 막 끝내고 퇴근하려던 간호사들이었다. 뒤이어 행정부서 직원들, 시설팀 직원들, 그리고 진료가 없던 의사들까지.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경증 환자들과 보호자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체열실 앞 복도는 순식간에 헌혈을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병원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지시나 명령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지난 1년간 박하늘이 뿌리고 모두가 함께 가꾸어온 공동체라는 의식,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날 오후 부족했던 혈액은 넘칠 만큼 채워졌고 대동맥 박리 환자의 수술은 무사히 성공했다. 환자의 가족은 하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늘은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대학병원 모든 가족이 함께 해낸 일입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퇴근길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한 여자가 홀로 앉아 있었다. 최유라였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가 옆에 조용히 앉았다. 유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잘 지내세요? 어색한 침묵 끝에 유라가 먼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회한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네. 유라 씨는요? 그냥 살아요. 얼마 전에 무료 급식 봉사 갔다가 병원 직원분들을 만났어요. 다들 저를 알아보시던데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으시더군요. 오히려 수고한다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병원이 그리고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질투나 증오가 없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진심으로.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사과였다. 하늘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나란히 앉아 병원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희망이고 누군가의 헌신이며 누군가의 삶이었다. 이제 가볼게요. 유라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이고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었다. 하늘은 잠시 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익숙한 온기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남편 지훈이 따뜻한 외투를 덮어주며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해? 그냥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지훈의 어깨에 기댔다. 나 처음 여기 왔을 때 생각나요? 구내식당에서 땀 흘리면서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매일 고민했는데. 당신은 해냈어. 세상을 바꾸진 못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병원이라는 작은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잖아. 나에게는 그게 세상 전부보다 더 위대한 일이야. 지우는 하늘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박하늘. 그녀는 그림자 속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밝은 태양이 되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진정한 리더십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며, 진정한 힘은 지위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대한대학병원의 불빛은 오늘도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는 모든 곳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박하늘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존엄한 삶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